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떨리고 또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30을 앞둔 평범한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던 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날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 시작됐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였는데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동생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잃을까 매일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시던 그날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환자 가족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줘서 잠깐 휴게실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결혼할 예비 신랑인 춘봉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문이 열려진 그 틈 사이로 제 귀에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엄마, 말 조심하세요. 누가 듣겠어요. 듣기는 누가 듣는다고 그러니? 다들 중환자실 앞에 있는데 그러냐? 그래도요. 라며 신우이가 문 쪽으로 살짝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거침없이 이어가더라고요. 내 아들이 사주팔자가 좋더니 이런 횡재수가 있었구만. 아니, 저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면 곧바로 사망이 아니냐? 결혼을 앞두고 우리 조상님이 우리한테 큰 복을 주신 거야. 제 오빠도 죽었다면서? 그럼 유산은 고스란히 저희가 다 받는 것이 아니냐?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차라리 제 귀가 잘못되길 바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내 환갑에 너희들이랑 유럽여행 가겠구나. 네 오빠가 받을 유산이 30억 정도 되지 않냐? 순간 제 손에서 종이컵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 요동을 쳐댔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 죽을 듯한 표정이었어요. 신우이는 옆에서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30억이면 뭐 집 한 채는 사주겠지? 오빠는 좋겠다. 결혼과 동시에 30억을 손에 쥐다니. 엄마 말대로 오빠 사주가 좋긴 하나 봐. 그러게 말이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면 다 산 거야. 수술로 겨우 살아난다고 해도 얼마 못 살 거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안 그러냐?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곱게 죽어야지. 그게 남은 가족들한테 좋은 법이지. 암. 그때 느낀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나 형편이 없는 시대 식구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인지 진작에 몰랐을까. 내 머리를 쳐대고 싶더군요. 제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 저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 그리고 유산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비 시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존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남자, 그가 정말 내 편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울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 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한 저 사람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다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대화를 듣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의 시댁은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곁에 있는 그 사람, 즉 예비 신랑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놔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도 같은 부류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춘봉 씨, 나 휴게실에서 네 엄마랑 여동생 얘기하는 걸 들었어. 웬 행제냐면서 좋아 죽고 못 살더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에이, 당신 잘못 들은 거다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왜 하셔? 상황 예민하니까 괜히 오해한 걸 거야. 오해라고 했어? 내가 왜 그런 걸 오해를 해?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아니면 믿지 않겠다고 맘을 먹은 거야? 춘봉 씨도 자기 가족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거네. 그렇지? 그러자 막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데 왜 그래? 네가 지금 장인어른 때문에 무척 예민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우리 식구들을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마. 우리 엄마랑 춘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봉 씨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이었어도 그냥 없는 일처럼 하란 말 같았습니다. 참 실망이었어요. 그 어미의 그 딸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DNA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도 저는 화가 나서 말했었죠. 내가 직접 들었어. 이게 웬 횡재냐고 했어. 30억 유산을 받아서 좋겠다며 네 여동생이 너를 부러워하더라. 어떻게 내가 아빠한테 받을 유산이 30억인 줄 알았지? 나도 모르는데 말이야. 너도 내가 받을 우리 아빠 유산 때문에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니? 그러자 춘봉 씨가 더욱더 화를 내고 난리였어요. 너 계속해서 그럴 거야?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는 거야? 내가 엄마랑 춘이한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그 입을 찢어버려야지. 어쩌긴 뭘 어째? 내가 홧김에 독설을 내뱉자 그러더라고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히 누구 입을 찢으라고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믿어? 너도 잘할 것이 아니니? 네 엄마이고 네 여동생이니까 속으로 뜨끔한 거지? 정신 차려. 네가 그냥 헛것을 들은 거야. 내가 우리 엄마랑 춘이한테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긴 하겠지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장인어른이 저렇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겠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래? 그럼 네 어머니가 아까 연락이 왔었다. 지금 오시겠다고 했어. 조금 후에 오실 텐데 네가 환자 가족 휴게실로 모시고 가서 한번 여쭤봐.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볼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진정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뭔데? 이건 고성 녹음기인데 네가 네 어머니랑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녹음을 해와. 그래야 내가 믿지. 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 아니니? 뭐? 꼭 이렇게 해야겠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헛것을 들었다고 나만 잡으니까 하는 말이야. 나는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으니 이렇게 해야 서로 공평하지 않겠어? 그러자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춘봉씨를 믿지 못해서 무선으로 작동이 되는 녹음기를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비시모가 병원에 도착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좀 늦었지. 전복죽을 쏘아서 오느라고 그랬다. 사 먹는 밥이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안 싸돈이랑 네가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게 넉넉히 해왔어. 힘내라 아가야 라며 호들갑스럽게 생색을 오지게 내게 내더라고요. 그런 가식적인 행동에 참 비위가 상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늘 또 죽나 안 죽나 보러 온 거겠죠. 그것도 모르고 춘봉 씨는 내게 그러더라고요. 거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예비 사돈인데 이렇게 장인어른 병원을 날마다 와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듣던 예비 시어머니가 내게 그랬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내 며느리가 병간호에 몸이 상할까봐 그런 거지. 좌우지간 병간호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기운을 내서 환자를 돌보는 법이다. 이거 먹고 힘내거라. 알았니? 그렇게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다 주먹을 날리고 싶을 정도로 비위가 상했지만 꼭 참았어요. 나의 얼굴빛에도 아랑곳을 하지 않고 뭐가 그리도 들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이 불이 날 것만 같은 내 맘도 모른 채 예비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사돈은 어쩌고 계시냐? 많이 좋아졌니? 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조금만 늦게 도착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요. 아,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안사돈은 어디에 계시니? 집에 가서 쉬다가 오시라고 보냈어요. 아, 그러냐? 사돈이 많이 좋아지신 게로구나. 딱 봐도. 아니, 이게 뭐야?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이 잘 됐다니 이게 무슨 조화야? 아이고, 빨리 죽어줘야 돈 30억이 들어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그때 내가 춘봉 씨한테 그랬습니다. 춘봉 씨, 난 여기에 더 있을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휴게실 방에 가 있어. 지금 마침 거기 사람들도 없으니까 어머니랑 잠깐 쉬고 있어. 라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내게 그랬습니다. 내가 쌓은 정성을 봐서라도 휴게실로 가서 한 입이라도 전복죽을 먹어라. 라고 하자 내가 그랬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회진을 돈다고 하니까 만나 뵙고 가려고요. 조금 있다가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그러냐? 알았다. 그럼 춘봉이랑 먼저 가 있으마. 라고 하며 환자 가족 휴게실 방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휴게실로 가고 난 뒤 나는 중환자실 앞에서 혼자 남아 담당 의사 선생님을 통해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위독한 상태는 지났고 수술도 성공적이었으니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너무나 다행이어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고맙다고 여러 번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호흡은 불안정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나오자마자 복도에 춘봉 씨가 서 있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위기는 넘기셨대. 좋아지실 것 같다고 했어. 무엇보다 수술이 잘 되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었을 거래. 다행이야. 아, 그래. 잘 됐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휴게실에 계시니? 아니, 널 보고 가겠다고 하시는 걸 그냥 가시라고 했어. 그래? 잘 됐네. 녹음은 했어? 녹음? 아, 그렇지. 깜빡했네. 깜빡 잊고 안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펄쩍 뛰시더라. 네가 그냥 잘못 들은 거야. 그래? 수상하네. 왜 녹음을 안 했을까? 라고 하며 춘봉 씨를 데리고 조용한 기통이로 가서 내가 넥타이 핀처럼 몰래 꽂아둔 초소형 고성 녹음기를 살짝 떼내어서 이어폰 하나를 춘봉 씨 귀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긴 뭐겠어. 춘봉 씨가 녹음을 안 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몰래 준비한 거야. 일단 틀어놔 보자.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러자 춘봉 씨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냐? 날 속이고 꼭 이렇게 해야 했어. 일단 틀어놔 보고 말하자. 라고 하며 춘봉 씨와 예비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이 된 것을 들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았어요. 아까 중환자실 복도 소파에서 춘봉 씨와 예비 시어머니가 환자 가족 휴게실로 향하는 장면부터였습니다. 휴게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번에 예비 시어머니가 춘봉 씨에게 그러더군요. 아이고 어쩌냐? 네 장인이 깨어나면 어쩌냔 말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네 장인이 깨어나면 뭐하냐?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조용히 가셔야지. 저렇게 산송장처럼 있어봤자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 엄마 혹시라도 그런 말은 하진 않으셨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같으면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 우리가 엄마 차라리 고통을 받지 말고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너는 어쩜 그렇게 정떨어지게 말을 하냐? 다 너를 위해서야. 저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네가 돈이 생겨. 뭘 알고나 말을 해라. 엄마 진짜로 엄마가 춘이랑 여기서 장인어른이 빨리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30억 유산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서 그런 말을 했냐고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춘이가 너한테 그러더냐? 아이고 엄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요? 설이가 여기로 들어오려다가 다 들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겼다고요. 뭐? 설이가 들었다고? 아이고 이를 어쩌냐? 진짜냐? 그럼 가짜로 말하겠어요? 라고 까지 듣고 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춘봉씨를 아주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러자 춘봉씨가 벌벌 떨며 내게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랑 춘이가 한 말은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그냥 별 뜻은 없으셨을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설마 장인어른이 빨리 죽기를 바랬겠어? 설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이중으로 녹음기를 춘봉씨한테 달아놓지 않았다면 끝까지 내가 잘못 들은 것처럼 할 뻔했네. 그렇지?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니? 오늘 보니까 네가 그럴 사람이네. 네 엄마나 네 여동생이나 너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다를 게 있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엄마랑 춘이가 말실수를 한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없는 데서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그래? 그럼 내가 안 듣게 했었어야지. 2번씩이나 듣게 했잖아. 너랑은 이젠 끝이야. 네 엄마랑 네 여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빌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 회사랑 네 여동생 회사랑 네가 다닌 회사에 다 뿌려버릴 거니까. 나 알고 보면 무서운 여자야. 한번 헷가닥하면 끝장을 보는 여자야. 네가 나를 사귈 동안 내가 헷가닥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겠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섬뜩한 얼굴로 말을 하자 봉춘 씨가 내 두 손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무섭게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잖아. 라고 하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일 하루 시간을 줄게. 내 앞에 네 엄마랑 네 여동생이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잘못을 빌면 생각은 해볼게. 라고 하고 봉춘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봉춘 씨도 봉춘 씨 어머니도 봉춘 씨의 여동생은 꽃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예고한 대로 봉춘 씨 아버지인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 앞에다 대자보를 여러 장 붙여버렸습니다. 일당으로 사람을 사서 하루 종일 대자보를 크게 들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서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예비시댁 아파트 입구에도 사람을 사서 대자보를 들고 있게 했어요. 봉춘 씨의 여동생이 다니는 조그만 회사 앞에서도 그렇게 입간판을 들고 서게 했어요. 물론 봉춘 씨가 다닌 회사 앞에서도 그렇게 1인 시위를 하게끔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열이 받아서 한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걸 두고 어떤 이들은 유난을 떤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무슨 소리를 못할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내가 들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라면 상응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과도 마다했으니 나도 할 만큼은 해야죠. 예비시댁 아파트 앞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 여기 주민인 101동 1025호에 사는 김말자 여사가 위독한 상태인 예비 사돈에게 유산받을 30억에 눈이 뒤집혀서 병혼난을 와서 빨리 죽으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규탄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를 살던 김말자 여사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던 생각이었어요. 또 봉준 씨 아버지도 회사에서 소문이 나서 곧바로 출근과 동시에 반차를 쓰고 나와서 봉준 씨 어머니와 봉준 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봉준 씨 아버지가 봉준 씨 어머니와 봉준 씨와 봉준 씨의 여동생까지 끌고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봉준 씨 아버지가 맨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사돈, 왜 이러세요? 라고 말리자 내가 그런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젠 사돈도 아니니까 사돈이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엄마가 저를 나무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나이 어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릎까지 꿇다니? 이런 법은 없다. 어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뭐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봉준 씨 어머니는 왜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춘희 씨는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자 봉준 씨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채로 뒤를 돌아다보며 그러셨습니다. 다들 뭐해? 어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그러자 마지못해서 봉준 씨 어머니와 봉준 씨 여동생이 입을 실룩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안했다. 네가 들을 줄은 몰랐다. 라고 하자 봉준 씨 아버지가 내게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마. 그만 용서해라. 네가 얼마나 노여웠으면 내 회사랑 춘희와 춘봉 회사 앞에까지 와서 그랬겠니.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와서 사과할 줄은 미처 몰랐네요. 이젠 그만 일어나세요. 라고 하며 춘봉 씨 아버지를 내가 일으켜 세우자 그새도 졸갑스럽게 춘봉 씨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파트 앞에다 대고 대자보를 붙이고 스피커에다 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것까지는 아니지 않니? 라고 하자 춘봉 씨 아버지가 그런 춘봉 씨 어머니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 언제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자 끽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춘봉 씨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춘봉 씨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파혼인데요. 귀책 사유는 춘봉 씨 어머니에게 있는 거니까 결혼식 취소로 인한 모든 비용은 물어주셔야겠어요. 알았다.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다시는 춘봉 씨나 어머니나 준희 씨가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춘봉 씨가 난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파혼할 거야?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을 용서를 해줘. 파혼은 너무해. 그 말에 엄마도 놀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 일이길래 파혼이야? 엄마는 열받아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말해줄게요. 아무튼 파혼이에요. 엄마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놀라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설이야, 난 네 아버지 걱정만 해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제발 박서방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적당히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춘봉 씨 아버지한테 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다 녹음을 했으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젠 다들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하자 그냥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춘봉 씨가 내게 다시 다가와서 뭐라고 하려고 하자 춘봉 씨 아버지가 그런 춘봉 씨를 강제로 끌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좀 피곤하게 춘봉 씨가 연락을 해왔지만
모른 척 해버렸더니 제 불을 꺾였는지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을 했고 아빠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엄마와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그럴만 해서 그랬다고만 했습니다. 예비시댁의 추악한 본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던 그들의 태도를 내가 그때 우연하게 엿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